네, 아, EMSS 저희 첫 번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저희가 어, 이어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를 다시 틀어서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잠깐만 표지를 보고 지나가면은 EMSS 구성 요소 1에서 지금 교육 및 훈련에서 제가 앞에 강의가 이어지는 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로 처음 들어오셨다고 하면은 이전 거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에서는 그 병원 전 응급의료 인력 제가 일단 미국 이거 교육 및 훈련에서 트레이닝에서 미국하고 하면서 EMT로 시작하는 이유는 실제로 뭐 의사나 간호사 같은 경우는 보건의료 직종이 생기고 나서 이미 한 100년 가까이가 되었기 때문에 다 모든 국가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미국 의사가 뭐 몇 년 걸리나요? 뭐 똑같이 6년이고요. 간호사도 보통 4년 혹은 뭐 3년제 그 과정으로 하면은 3년 뭐 학기로 해서 빨리 하게 되면 뭐 그런 것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병원 전 인력에 대해서만 한번 외국의 인력 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병원 응급의료 체계와 병원 전 응급의료 체계가 확실히 분리가 되어 있고 병원 전 응급의료 체계에서 의 응급의료 인력은 EMT 혹은 병원 전 응급의료 체계 교육을 받은 의사나 간호사 병원 전 응급의료 체계가 엄청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병원 전 응급의료 체계 교육을 받지 않은 의사나 간호사들이 이렇게 접근하기는 뭐 쉽지는 않은 거고요. 뭐 그렇다고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전에 아까와 같이 뭐 병원 전 외상처치, 병원 전 그런 뭐 신사이접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어느 정도 교육을 이수를 한 의사 간호사들이 병원 전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전체 응급의료 인력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의 의사 간호사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EMT는 뭐 NREMT에서 네 가지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은 먼저 EMR Emergency Medical Responder는 보통 8시간 교육을 받고 나면은 그 자격을 취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EMT 베이직 그러니까 3에서 보통 11주 정도 교육 과정이 필요하고 AEMT라고 해서 EMT 취득한 후에 한 30에서 350시간의 추가 교육을 하고 자격 시험을 보면 됩니다. 예전에는 EMTB, EMT 뭐 인터미디어, EMT 파라메딕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인터미디어 과정이 없어지고 EMT 그리고 AEMTB, 어드밴스드 EMT가 생겼고요. 그리고 EMT 바로 뭐 EMT 파라메딕 그 다음이 있습니다. EMT 파라메딕 같은 경우는 보통 1000에서 1300시간 강의 실기 임상 현장 합쳐서 그렇게 돼야 되고 실습은 한 500에서 600 절반 정도를 뭐 실습 그리고 임상 현장 같은 경우도 반드시 저 정도의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보통 이전에 한 분한테는 들어보니까 그 대학교에서 그 과정을 하면서 평생교육원 같은 데에서 한 EMTB를 따시고 나서 일하면서 한 1년 과정으로 EMTP를 따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냥 미국에 유학을 가신 다음에 학사 과정을 거치고 EMTP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보통 확실히 그 주마다 그리고 그 여건에 따라서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다음과 같이 EMTB, AEMT, EMTP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국 아하가 있기 때문에 BLS와 ACLS 등의 자격이 유지를 해야 하고요. EMT로 활동하기 위해서 그리고 매년 그러면은 2년 갱신 주기가 2년이니까요. 그래서 2년마다 갱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인터내셔널 보드 오브 스페셜티 서티피케이션이라는 데도가 있는데, 이런 곳에서는 플라이트 파라메딕이나 아니면 크리티컬 케어 파라메딕, 뭐 이런 파라메딕 과정 중에서도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그 서티피케이션을 관리하는 기구이고요. 그래서 EMT를 딴 다음에 플라이트 파라메딕이나 그 크리티컬 케어 이런 쪽으로, 뭐 아니면은 택티컬, 뭐 군 전술 분야 이런 쪽으로 따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항공 그 닥터헬기나 그런 항공기를 타기 위해서는 그 소정의 시간에 교육을 이수를 해야만 그 항공기를 탈 수가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나 의사나 간호사 모두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아까 전에 아하, BLS, ACLS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NAEMT에서 운영하는 과정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서도 그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뭐 PHTLS도 있고요. 여기서 뭐 아까 전에 Tactical Combat Casualty Care, 뭐 Tactical Emergency Casualty Care, 뭐 여러 가지 교육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EMT 그리고 EMTP를 취득한 후에도 여러 가지 추가적인 교육 과정들이 있다라는, 다양한 교육 과정들이 있고 이렇게 서티피케이션 과정들도 추가적으로 있다라는 게, 미국이 아무래도 그 처음부터 그 응급의료가 발전되면서 선두주자에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일본이고요. 일본은 구급구명사 2년제 이상의 응급구조 그 전공과를 졸업하거나 혹은 4년제 대학 졸업자 중에서 지정 과목을 이수한 자는 응급구조 그 구급구명사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보건계열의 전문계교 고교 졸업 후에 1년 이상 양성소에서 교육을 받은 자, 5년 이상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면서 2000시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구급대원이 구급과정 양성소에서 6개월 혹은 6개월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경우를 구급구명사를 취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관련 학교나 양성소를 졸업한 후에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구급구명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4년제를 조금 다른 게, 일본에서는 4년대 대학을 하면서 구급구명사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부전공 아니면 그 전공을 두고 복수 전공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4년제 대학을 다니면서 다른 전공과 병행을 하고, 아까 전에 4년제 대학을 다니면서 그 구급구명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아래 16개 과목에 대해서 필수로 이수를 해야만이 구급구명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학, 해부학, 생리학, 양리학, 병리학, 생화학, 미생물학,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정신의학, 방사선의학, 그리고 실습과정을 이수해야만이 구급구명사 자격을 볼 수 있는, 자격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다음은 정보 및 통신체계 신고 접수 및 반응, 이거를 하나로 묶었고요. 이전에 만약에 이전 강의를 먼저 그 응급의료에 대한 개념, 역사 그쪽을 먼저 보셨으면은 이미 아시고 계실 거고, 이미 많이 홍보가 되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실 텐데, 일단 국내에서 뭐 현행하고 운영하고 있던 20개의 긴급 신고 전화들이 긴급할 때는 112 혹은 119, 긴급하지 않을 땐 110 이렇게 간편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응급의료 정보 통신체계 모식도를 보면은 이것도 그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응급의료 통신망을 통해서 응급환자 이송업체는 신고 접수나 긴급 출동, 그리고 의료지도 요청이나 병원 정보 요청을 응급의료 정보 통신망, 즉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있는 상황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구조 및 신고, 응급처치와 같은 부분은 현장 구급대와도 국립 그 중앙응급센터와도 통신을 통해서 어떤 병원에 어느 정도의 이송병원의 정보, 이송병원의 그 수용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응급상황 발생이나 뭐 119 구급대, 119 상황실, 뭐 이거는 뭐 119 상황실이 하나로 묶일 것 같고요. 그리고 119 상황실과 중앙응급센터는 이러한 이송병원에 대한 정보, 병원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관기관 등은 뭐 당연히 뭐 이렇게 해도 다이렉트로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응급의료 정보통신망 뭐 중앙응급의료 체계 중앙응급의료 센터에 있는 통신망을 통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응급의료 기관에 대한 정보는 그 중앙응급의료 센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들을 119 상황실 등과 같은 유관기관들과 공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로 아시면 되겠고, 생각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아마 이거겠죠. 예, 119 상황이 생기고 구조 및 신고를 하면은 119 상황실이 받을 거고, 상황실에서 구급차나 구조대를 뭐 필요한 경우에 구조대를 파견을 할 거고, 현장 처치에서 그래서 이 구급차가 도착하면 현장 처치 응급구조사 그리고 필요에 의하면 구조대원들이 구출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환자 이송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상황실을 통해서 혹은 실제로는 상황실로 합니다. 뭐 중앙급여센터로 전화하진 않고요. 상황실에서도 이미 그 정보, 환자 수용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그 중앙급여센터와 공유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실에서 거의 다 컨트롤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의료지도 의사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현장에 있는 응급구조사가 그러니까 이제 가려고 하는 병원에 직접 전화해서 의료지도를 받을 수도 있고요. 여의치 않으면은 종합상황실에 있는 의료지도 의사를 통해서 어, 의료지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합상황실에서는 상황실에서 당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은 상황실에서 당직하진 않지만 뭐 근무를 하시면서 저 전화기를 함께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의료지도도 상황실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겠고, 상황실에서는 뭐 만약에 기존의 응급구조사가 정한 병원이 여의치가 않으면은 기타 다른 병원들은 아까와 같이 그 중앙응급의료센터 정보들을 함께 해서 그 응급의료기관 선정하는 데에도 현장에 도움을 주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러한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일단 워싱턴주를 기본으로 했을 때 211이라는 번호는 퍼블릭, 그러니까 공공 뭐 보건 그런 뭐, 뭐 동네 뭐 커뮤니티죠. 뭐 그런 어떠한 그냥 기본적인 서비스. 그리고 311은 넌 이멀전시 그러니까 이멀전시는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면은 어떤 그 식료품 가게, 그러니까 슈퍼 앞에 그 누가 그러니까 쓰러져 있는 게 아니라 술 취해서 자고 있어요. 딱 봐도 술 취해서 자는 것 같아요. 딱 봐도 멀쩡해 보이고, 이 사람은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와서 여기서 술 먹고 자요. 이멀전시가 아니라는 게 뻔하면은 뭐 그때는 뭐 911이 아니라 311로 전화하는 번호도 있다고 합니다. 511 같은 경우는 그 교통사고가 나거나 아니면은 그 뭐 뭔가를 적재하고 가도 차량이 물건이 떨어지거나 그럴 때 그런 로드 트래픽 컨디션 같은 거를 바로 알려줄 때는 511 그쪽으로 전화를 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911, 311 이렇게 911의 비응급 전화 응대 때문에 실제로 응급 전화 되는 게 늦어지거나 그러면, 그리고 굳이 그렇게 어, 불필요한 그런 응급 전화를 막기 위해서 아마 911, 311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요즘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일본은 119, 119입니다. 우리나라랑 똑같고요. 그래서 아마 일본에 가서는 안 까먹으실 거예요. 미국하고 일본은 다들 안 까먹으시겠죠. 다만 경찰은 110입니다. 일본에서도 긴급하지 않을 때는 샵 9를 눌러서 110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뭐 도로 긴급 다이얼은 샵 9, 910, 로드 서비스 샵 819, 날씨 정보도 있네요. 예. 그래서 이런 해상 사건은 118, 이런 것들을 아시안권들이 좀 1을 앞에다 많이 쓰고 근데 1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렇대요. 저기 영국 같은 경우가 999, 제가 이전에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우간다 같은 경우가 원래 처음에 999를 했다가 예산이 안 돼서 999를 결국에는 못해 한 2년인가 운영하다가
끌고 가지 못했다고 들었는데, 이 아마 그 영국 문화가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럴 거예요 아마. 예. 그리고 이머전시 콜인데 우리나라 119, 뭐 일본 119, 뭐 다른 데 다 있고, 미국이나 캐나다 쪽은 다 911.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112네요. 우리나라 경찰 번호. 네. 뭐 이런 것도 한 번씩 보고 지나가면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고요. 다음은 병원 전 이송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병원 전 이송 기간, 즉 현장에서 병원까지 이송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99%가 다 소방청 119 구급대 여러분들이 고생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119 구급대가 신고 접수부터 51병동 장주환 병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신고 접수부터 출동, 현장 도착, 환자 처치, 환자 이송, 병원 인계까지 병원 전 이송 기간은 우리나라의 소방청 119 구급대가 담당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119 구급대 현황은 옆에 보시는 것처럼 전국에 1558대의 구급차가 현재 2020년 기준으로 운영 중이고 있으며, 구급대원들은 총 12,732명, 그 중에서 응급구조사가 한 8,500명, 간호사가 3,000명 정도가 되겠고요. 기타라는 거는 구급 교육, 뭐 1급도 아니고 2급도 아니고 간호사 면허 갖고 있는 분도 아니고 그냥 그 구급차를 타기 위해서 소정의 교육을 받으신 분들, 기타가 한 1,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구급 출동 건수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예, 2010 한 해만 해도 예, 출동 건수는 270만 건인가요? 이게 예, 270만 건. 그 중에서 이송 인원은 160만 명. 실제로 출동을 나갔는데 현장에 환자가 없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 환자가 없었거나 뭐 5인 출동, 뭐 그런 장난 전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갔는데 환자가 너무 경증 환자라서 그냥 구급차에서 하실 수 있는 처치만 하고 돌려보내는 경우, 그런 것들 다 해보면 실제로 출동 건수는 270만 건인데 그 중에서 이송 건수는 한 160만 건.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예. 정말 119 구급대원분들이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또 대학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이 119 구급대원들이 많은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병원 전 이송 기관에서 그 119도 있지만 2011년도에 도입이 돼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닥터 헬기도 병원 전 이송 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으로 출동해서 119가 현장에서 만나고 가까운 종합 경기장으로 헬기가 내리고 119 구급대원이 헬기가 내릴 수 있는 그 위치까지 환자를 태우고 가서 인계하는, 그러니까 랑데뷰 포인트, 그 인계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전 이송에서의 실제로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그 방법이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 닥터 헬기는 응급실이 정말 날아서 갈 정도로 응급학과 전문의 응급구조사 혹은 간호사를 태우고 응급으로 인력을 태우고 그 안에 거의 중환자실에 준하는 장비들을 싣고 가는데요. 실제로 병원 간 이송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내리기도 하고, 정말로 어쩔 때는 고속도로에서 내리는, 실제로 케이스는 있었나 모르겠지만 훈련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운영이 됐고요. 현재는 7개 기관이 운영 중이고 7개 기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천의 가천길, 원주기도, 수원 아주대, 그리고 천안 당국대, 그리고 경북 안동, 익산 원광대, 그리고 목포 한국병원 이렇게 있습니다. 운항 대상은 중증외상, 심뇌혈관 질환 등 응급 시술이 필요한 환자, 그리고 응급 ICU 케어 같은 게 필요한 환자, 어쨌든 그 의료진을 통해서 이 환자가 응급 헬기로
왔을 때 이점이 큰 환자들을 이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병원으로 운항 가는 거리가 100km 내외로 설정을 해놓고요. 365일 운항을 하되 일출 시간, 일몰 시간은 일출에서 일몰까지만 운영을 하고 야간 운항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을 신고하면은 119 상황실 혹은 의료기관, 그러니까 119 구급대원이 닥터헬기 팀에 연락할 수도 있고요. 상황실에서 현장의 상황을 들은 상황실에서 연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연락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작은 병원에서 도저히 저희 병원이 안 되는데 그 큰 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큰 병원까지의 거리가 150km가 되는 거예요. 차로 가면 한 3, 4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송 보내려고 하는 병원에서 가까운 뭐 종합운동장이나 큰 주차장 같은 곳에서 만나서 예, 환자를 태우고 오면은 실제로 한 두세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응급 이렇게 헬기 요청 접수가 되면은 이 상황 전파에서 출동 결정 여부를 내립니다. 실제로 헬기가 출동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미 출동을 나간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상이 너무 안 좋을 때는 헬기는 기계 비행이 아니라 그 시계 비행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어떠한 항공기에 떠져 있는 그런 뭐 고도나 좌표들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사람 직접 눈으로 판단하는 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계만 보는 뭐 시계 사람이 보는 거냐 뭐 이렇게 저도 그 부분까지는 제가 헬기 뭐 조종사가 아니라서 그런 건 모르는데 어쨌든 시계 비행이라서 실제로 그리고 낮은 고도에서 우리가 여객기처럼 높은 고도에서 그 날씨의 영향을 안 받는 그 높은 고도가 아니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참 많이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원주기독병원 같은 경우는 7층에서 응급 헬기가 아침에 일출과 함께 출근을 해서 7층에 도착을 하면은 그때부터 미션 대기고요. 그래서 어, 해 지면은 퇴근하고 예. 실제로 많을 때는 하루에 4번씩 출동을 나가는데 한 번 헬기 타고 그렇게 중환자들 여기 운항대장들이 다 중환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하고 나면은 의료진들이 엄청 한 번 보통 하루에 2번 넘어가면은 죽으라 그러더라고요.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119 구급대도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해주고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 그래서 닥터 헬기는 전체적으로 이 건수는 현장 출동은 아니고요. 전체 병원 간 이송까지 다 합친 겁니다. 현장 병원 간 이송 출동까지 다 합친 거고 19년도에가 한 1,800건 정도 예, 많이 했습니다. 기타 응급질환, 심내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중증 외상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이송을 했고요. 그 중에서 기타 응급질환은 보통 심폐소생술을 한 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와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기 강원도 태백에서 중증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하고 심폐소생술 후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그러니까 강원도에 없어요. 몇 군데 그 정도 상급 병원이 없어요. 강릉에 하나, 저기 바닷가 동해로 하나, 그리고 춘천 쪽 하나, 그리고 여기 원주 하나 이렇게 3개밖에 없거든요. 그 대형 병원들이. 그래서 강원대학교까지 하면 4개인데 어차피 춘천이나 춘천 한림대 성심병원이나 강원대나 같은 춘천에 있어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태백에서 예를 들어서 중환자 어쨌든 이 중환자 케어도 시간을 요하는 환자이기 때문에 이 환자들이 아마 보통 기타 응급질환에 많이 들어갔고요. 보통 이 심혈관 질환은 아마 MI라는 걸 EKG에서 확인이 된 거죠. 예를 들어서 태백에서 ER에서 응급실에서 심근경색인 걸 확인이 돼서 하지만 그 병원은 시술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술을 하기 위해서 헬기를 통해서 온 경우가 아마 이쪽에 카운팅이 될 거고요. 내외과질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기타 응급질환은 뭐 심폐소생술 후 뭐 인텐시브 케어를 위해서 온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서는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 외상 의심 환자에 대해서 전문 의료진이 현장으로 출동하는 닥터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딱 한 대밖에 없고요. 현장으로 출동하는 의료진이 타고 출동하는 구급차는 우리나라 인천 가천대 길병원 딱 권역외상센터 한 군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전 이송기관 미국 같은 경우는 911이죠. 다 앰뷸런스죠. 파이어 디파트먼트에서 앰뷸런스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마다 다릅니다. 이거 아니면은 그 호스피탈 그 주변에 있는 병원에 있는 그 911이 전화를 받고 주변에 있는 그 앰뷸런스를 가진 병원이나 EMS 회사를 전파를 해서 가장 가까운 출동이 가능한 그 기관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머전 디파트먼트에서 다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주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병원전 이송기관이 모두 무료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모두 환자에게 청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도 보통 미국이랑 유사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피 같은 경우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일본은 모두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일반 소방서 구급차는 무료지만 전문 처치를 위한 경우는 받는 경우도 있고요. 싱가포르는 응급환자 이송료는 무료지만 나중에 판정했을 때 비응급일 경우는 돈 받는다.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무료. 영국은 우리나라처럼 전국민 건강보험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이고요. 일본은 그 시작할 때부터 그 소방관서에 맡겼고 우리나라처럼 공공의료의 개념으로 응급의료를 다가갔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일부 주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주도 있고요. 어떤 주에서는 그 세금을 거둘 때 EMS 세금을 걷는 주도 있대요. 그런 데들은 나중에 그 세금에서 감면 그 정부에서 반, 뭐 개인 반 이런 식으로 낸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병원전 이송을 할 때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같은 데서는 운영 중고 있는데 이런 오토바이가 먼저 가는 병원전 이송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은 병원전 이송 기관은 우리나라는 119가 있고 일부에서는 뭐 닥터헬기와 닥터카 같은 것도 있더라 정도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병원 간 이송은 민간 구급차 그리고 병원 내 구급차 그리고 닥터헬기 그리고 중환자 구급차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중환자 구급차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19 구급차는 일단 법령으로 병원 간 이송을 하지 않습니다. 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민간 구급차 혹은 병원에 있는 자체 구급차 그리고 닥터헬기 그리고 중환자 구급차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구급차 이렇게 네 가지가 있겠고요. 보시면은 뭐 119 구급차, 뭐 사설 구급차 이렇게 나눠져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구급차와 특수구급차와 이거는 제가 나중에 구급차 파트에서 따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설구급차 이렇게 119가 아닌 사설구급차는 요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종류는 특수구급차와 일반구급차가 있고요. 특수구급차에는 인력과 장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을 좀 더 받습니다. 보시면은 우리나라 법령에 따라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해서 기본요금에서부터 10km 이내는 기본적으로 3만원 제가 특수로 얘기 드릴게요. 그냥 기본요금 75,000원 그리고 추가요금은 1kg당 1,300원씩 붙고요. 할증요금도 있습니다. 일반 특수구급차에는 인력이 무조건 타고 있기 때문에 이 부가요금이라는 게 없는 거고요. 일반 구급차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원하는 경우는 이렇게 추가 비용을 내셔야 합니다. 환자분들이.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그 중증 환자 이송 서비스 이곳은 그 서울특별시 지역 내 의료기관
서울 내에 있는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안전한 이송을 위해서 24시간 특수구급차 응급학과 전문의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대기했다가 3교대 근무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서울특별시 내 의료기관 간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실, 어, 네, 그리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출동 여부를 결정한 후에 응급실에서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중환자실, 병실, 중환자실 이렇게 중환자실, 중환자실 이송도 가능합니다. 그만큼 차가 엄청 크고요. 안에 거의 중환자실을 그대로 넣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큰데 이게 나중에 보실 수 있으면 한번 페이스북이 있어요. 거기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송료는 이송한 환자에게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참고로 이 SMICU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직접 요청할 수는 없고요. 그 담당 의료진이 요청을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필요한 경우라면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이 번호를 알고 담당 의료진에게 요청을 해야 출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송 적용 대상은 서울특별시 소재 병원 응급실이나 병실, 중환자실, 그래서 아래 같은 질환에서 서울특별시의 타 병원으로 이송하는 환자, CPR 후에 ROSC 된 후 통합적 소생이 필요한 경우, 중증 이상, 신경학적 이상이 있는 경우, 급성 심근경색이나 출혈, shock, 그리고 호흡 부전 등 전문기능 사건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환자들이 됐고 배제가 되는 경우는 환자의 상태가 DNR 그 심폐소생술을 거부한 경우나 가망이 없는 퇴원에 의하는 경우 그리고 뭐 기타 병원 간 의학적 필요 이외의 사유 그리고 의뢰 수정기관의 사업의 필요 조건이 충족하지 않는 경우 등 여러 가지 몇 가지 그 배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육 및 훈련 정보통신체계 병원제 이송기관 병원 이송기관 신고 및 접수까지 봤고요. 다음으로는 응급의료 기관 전문 응급의료 시설 대중 및 정보 제공 파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분보다 넘어서 죄송하고요. 예,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